김정숙 72살. 그녀의 일과는 해가 뜨기 전 시작되었다. 서울 변두리 낡았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 없는 오래된 아파트의 작은 베란다. 새벽 공기를 마시며 화분들을 돌보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일종의 의식이었다. 다육이는 굳건했고 작은 제라늄은 붉은 꽃망울을 올렸다. 마치 그녀의 삶처럼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굳건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정숙은 오직 그들의 유일한 아들 민수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았다. 그녀의 삶의 지붕 고활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손주들에게 할당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정숙은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렸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노년, 친구들과의 경로당 모임, 가끔 가는 건강검진이 전부인 일상. 민수는 대기업 팀장으로 번듯했고 며느리 지영은 상냥하고 삭삭했다. 완벽한 가정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숙의 깊은 속에서는 늘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민수가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느낌, 그 미세한 변화를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헌신적인 아들의 눈빛이라기보다는 처리해야 할 숙제나 짐을 바라보는 듯한 망설임과 짜증이 섞인 것이었다. 어머니 혹시 거실 쪽 통장 정리하신 서류 못 보셨어요? 아버님 유산 관련해서요. 지영이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물었던 게 일주일 전이다.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단다. 그걸 왜 내가? 정숙은 별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그 순간 지영의 등 뒤에서 느껴졌던 묘한 긴장감은 아직도 그녀의 내리에 박혀 있었다. 지영은 상냥하게 웃으며 아니요, 그냥 혹시 필요하실까 봐요. 혹시 치매 같은 거 오시면 나중에 곤란하시잖아요. 저희야 괜찮지만 어머니가 헷갈리실까 봐요. 라고 말했다. 치매라는 단어는 정숙의 가슴에 날카로운 모처럼 박혔다. 내가 그렇게 늙고 약해 보이나?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생각은 혹시 내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의심이었다. 정숙의 아파트와 예금은 남편이 평생 고생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정숙은 그 재산이 당연히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당장 자신이 멀쩡히 살아있는 이 순간의 아들 내외가 이토록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예의를 넘어선 무언가였다. 며칠 전 민수가 평소와 달리 늦은 저녁에 찾아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와 어머니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민수는 평소답지 않게 주절거렸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대출 이자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 집도 만약 정리하시면 저희 숨통이 트일 텐데. 그는 말을 멈칫했지만 그 말은 이미 정숙의 마음에 깊숙이 박혔다. 정숙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농담이에요. 그냥 힘들어서 해본 소리예요. 라며 억지로 웃었다. 그 웃음은 평소의 쾌활함이 아니었다. 불안정하고 어딘가 신경질적인 낯선 웃음이었다. 정숙은 그날 밤 민수와 지영이 주방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나눈 대화가 정숙에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진짜 시간 없어. 이번에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러시면 어떡해. 그냥 싹 정리되면 좋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다 준비했잖아. 다음 주가 고비야. 정숙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음 주가 고비라니? 무엇이? 그들의 대화는 너무 단편적이고 모호했지만 그 속삭이는 목소리의 긴박함과 은밀함은 정숙에게 즉각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정숙은 침묵 속에 숨어 그들의 대화가 더 이어지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곧 방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일요일 저녁. 민수와 지영이 평소보다 훨씬 더 밝고 과장된 웃음을 띠며 집으로 들어섰다. 지영은 정숙이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민수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연신 고생하셨어요.
어머니를 반복했다. 평소와 다른 과도한 친절이었다. 정숙은 이미 불안감으로 인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관찰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큰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민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선물? 갑자기 무슨? 저희가 어머니께 효도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일본 도쿄로요.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저희 부부가 같이 모시고 갈 거예요. 어머니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시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이번에 푹 쉬시고 오셔야죠. 정숙은 겉으로는 기쁨을 가장했다. 세상에 너희가 웬일이니? 돈 아까게. 그냥 너희끼리 가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가는 게 의미가 있죠. 민수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게다가 일정이 아주 잘 짜여 있어요. 온천도 가고 시부야 같은 번화가도 구경하고요. 전부 저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어머니는 집만 사시면 돼요. 그들은 여행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쉬면 된다, 걱정할 것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정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여행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웠고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들떠 있었다. 마치 매우 중요한 임무를 앞두고 흥분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버님 때부터 들었던 여행자 보험도 저희가 최고 좋은 걸로 들어놨어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곤란하잖아요.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도 저희가 미리 여행사에 전달했어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죠.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행자 보험 건강검진 결과. 그 단어들이 정숙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소에는 재산 서류를 슬쩍 물어보던 그들이 왜 갑자기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에 집착하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무언가 일이 생기기를 엄밀히 바라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정숙은 결국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수락했다. 고맙다 얘들아. 그럼 가야지. 내 생전 너희랑 해외여행을 다 가보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결심했다. 이 여행이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닐지도 모른다. 나는 이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민수와 지영은 정숙이 수락하자마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은 정숙에게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지영이 민수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속삭였다. 정숙은 노안으로 화면의 글자는 볼 수 없었지만 그들의 입 모양과 긴장된 침묵, 그리고 민수의 마지막 확신에 찬 목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도 허락하셨어. 이제 닷새 뒤 도쿄에서 다 끝난다.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웃는 얼굴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안쪽으로 피가 배어 나왔다. 여행은 이제 그녀에게 기회가 아니라 아들 내외 음모가 드러날 무대가 되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함을 직감했다. 여행 제안을 수락한 후부터 출국 당일까지 닷새간의 시간은 정숙에게 극도의 심리전이었다. 아들과 며느리, 민수와 지영은 그 어느 때보다 정숙에게 헌신적인 효자효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어머니 필요한 건 없으세요? 를 물었고 여행 준비에 대해 과도하게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이 헌신은 정숙의 눈에는 마치 먹잇감을 유인하는 달콤한 미끼처럼 보였다. 정숙은 이미 속삭이는 대화를 통해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음모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겉으로는 설레는 노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그들의 경계를 늦추게 했다. 어머니,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할게요. 민수는 여행 이틀 전 정숙의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평소 정숙이 정리해둔 재산 관련 서류철까지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에 가서는 혹시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민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꼼꼼한 아들처럼 굴었다.
정숙은 순순히 모든 것을 내어주는 척했지만 그녀는 이미 중요한 서류들의 사본을 미리 만들어 집안 구석 오래된 성경책 속에 숨겨두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지만 정숙에게도 자신만의 생존 본능과 숨겨진 지혜가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권고의 비상금을 챙겨뒀던 강인한 시절을 떠올렸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 가장 수상했던 것은 약 문제였다. 정숙은 고혈압 때문에 매일 아침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지영은 정숙의 약을 챙기는 일에 유난히 신경을 썼다. 어머니, 이건 저희가 따로 준비한 비행기용 약이에요. 출국 전날 밤 지영이 플라스틱 약통을 내밀었다. 장거리 비행이시니까 드시고 푹 주무셔야 도착해서 컨디션이 좋으세요. 신경안정 성분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잠이 잘 오실 거예요. 민수가 비행기 타기 30분 전에 꼭 드시라고 했어요. 정숙은 약통을 받아들고 지영이 돌아간 후 약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기존에 먹던 고혈압 약과는 확연히 다른 약간 더 크고 핑크빛이 도는 알약들이었다. 정숙은 약사를 통해 약의 성분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지금 민수와 지영의 계획을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을 속여야 했다. 그녀는 약통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그들이 나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이겠지. 이 약을 먹으면 나는 꼼짝없이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날 것이다. 정숙은 약통을 원래 자리에 두고 자신의 진짜 고혈압 약은 몰래 작은 주머니에 따로 챙겨 넣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치 덫을 피하는 토끼가 된 기분이었다. 여행 가방을 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영은 어머니, 짐은 최소한으로 하세요. 도쿄 가서 좋은 옷 많이 사드릴겨. 라며 정숙의 짐을 검사하듯 확인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몰래 숨기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듯한 태도였다. 정숙은 그들의 행동에서 통제와 감시의 냄새를 맡았다. 닷새간의 준비 기간 동안 정숙은 며느리의 상냥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아들의 효심 아래 깔린 탐욕스러운 욕망을 읽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평생을 믿어왔던 두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과 공포로 밤잠을 설쳤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감정은 곧 살아남아 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결단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헌신적인 어머니나 유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건 전투에 돌입하는 노련한 전사였다.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은 설렘과 활기로 가득 찼지만 정숙의 내면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민수와 지영은 공항에서부터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다. 정숙의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자며 억지로 미소 짓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한 효도 여행의 증거를 남기려는 듯 보였다. 어머니, 저희가 비행기에서 드시라고 이 약도 챙겨왔어요. 민수가 수화물을 붙이기 직전 다시 한번 어제 지영이 준 그 핑크빛 약통을 꺼냈다. 꼭 드셔야 해요. 이거 안 드시면 고생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명령조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수화물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미묘한 소동이 있었다. 민수는 정숙의 캐리어에 억지로 무언가를 넣어 무게를 초과하게 만들었고 다시 짐을 빼는 과정에서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했다. 정숙은 그 순간 그들이 자신의 짐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려 했거나 혹은 빼내려 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 탑승 게이트가 가까워질수록 정숙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화장실에 간다고 둘러대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거울 속의 자신은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깊은 경계심과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비행기 탑승 직전 민수는 다시 정숙에게 다가와 약통을 흔들었다. 어머니, 지금 드세요. 곧 이륙합니다. 정숙은 순순히 약통을 열고 알약을 꺼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안심하도록 물 한 모금과 함께 알약을 입에 넣는 신용을 했지만 능숙하게 알약을 혀 밑으로 숨겼다. 좌석에 앉아 민수와 지영이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는 틈을 다
정숙은 혀 밑에 있던 약을 휴지에 싸서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들은 정숙이 깊은 잠에 빠져 무력해지기를 바랄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숙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완벽하게 잠든 척 연기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생존 전략이었다.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던 민수와 지영은 잠시 후 정숙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다. 그들은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곧이어 서로에게 몸을 기울이고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정숙의 청력은 좋지 않았지만 긴장한 신경은 그들의 속삭임을 잡아내려 필사적으로 집중했다. 서류는? 다시 확인했어? 지영의 목소리. 응. 오늘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돼. 어머니는 내일 깨어나시지 못할 수도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정숙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깨어나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의 계획은 그녀를 단순히 재산만 빼앗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바로 그때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는 정숙과 비슷한 연배의 중년 한국인 남성이었다.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정숙과 민수, 지영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이미 눈치챈 듯했다. 어르신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힘드시죠? 가족들끼리 여행 가시나 봐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정숙은 눈을 살짝 떴다. 아, 네. 아들 내외랑 처음 가보는 해외여행이라서요. 좋으시겠어요. 저는 여행 가이드 일 때문에 도쿄에 자주 갑니다.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라. 남자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을 읽어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박진태라고 소개하며 정숙에게 짧은 미소를 보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은 사람임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의 유일한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솟아났다. 잠시 후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영이 잠든 정숙의 짐을 뒤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눈을 감은 채 혀 밑에 숨겨뒀던 그 핑크빛 약이 담긴 휴지를 슬쩍 박진태 씨 쪽으로 밀어 넣었다. 박진태 씨는 신문을 보던 손을 잠시 멈추고 정숙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그 휴지 조각을 쥐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신문을 펼쳤다. 그 행동은 순식간에 완벽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정숙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에게 무언의 감사를 전했다. 공조가 시작되었다. 배신자의 감시망 아래 70대 노인과 낯선 조력자 사이의 은밀한 협력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민수와 지영은 잠에서 깨어난 척하는 정숙에게 걱정스러운 척 웃어 보였다. 어머니 푹 주무셨죠? 이제 다 왔어요. 도쿄는 지금 날씨가 딱 좋아요. 민수는 정숙이 완전히 무력화되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짐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잠깐만 어머니. 제가 중요한 연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먼저 나가 계세요. 그는 지영을 데리고 급하게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다. 정숙은 짐을 챙겨 출구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이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출국장 문을 나서자 박진태 씨가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르신, 아까 그 약 성분 제가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단순 수면제가 아니에요.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입니다. 많이 드셨다면 지금쯤 거의 폐인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녀를 단순한 재산 정리 대상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력화시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이다. 저희 여기서 잠시 헤어져야 합니다. 아드님 일행이 이미 당신을 찾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드님 부부 동서는 계속 지켜볼게요. 이걸 가지세요. 박진태 씨는 정숙의 손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쥐어 주었다. 메모지에는 도쿄 시부야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 이름과 비상연락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저 식당으로 찾아가세요. 저는 1시간 뒤에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입니다, 어르신. 박진태 씨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재빨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정숙이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자 저 멀리 짐 찾는 곳에서 민수와 지영이 미친 듯이 그녀를 찾으며 출구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정숙은 박진태 씨가 가르쳐 준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70평생 믿어온 가족에게 배신당한 충격과 이제 낯선 도시에서 홀로 생존해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쿄 시부야라는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국 제공항 출국 과정에서 정숙의 의심은 이미 확신으로 바뀌었으나 도쿄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탑승 게이트 앞에서 민수가 건넨 핑크빛 알약. 어머니 지금 드셔야 해요. 이거 안 드시면 고생하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는 명령에 가까웠다. 정숙은 약을 입에 넣는 척했지만 능숙하게 혀 밑에 숨긴 채 물을 삼켰다. 아들 내외가 안심하게 하기 위한 연기였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마자 정숙은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완벽하게 잠든 척 연기하는 것.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방어막이었다. 약효가 돌기를 기다리던 민수와 지영은 곧 정숙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안심한 듯 서로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속삭임은 좁은 기내에서 정숙의 귀에 미세하게 파고들었다. 서류는? 다시 확인했어? 지영의 목소리. 불안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응. 오늘 밤 호텔에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돼. 어머니는 약 드셨으니 아마 내일 아침까지도 푹 주무실 거야. 아니, 어쩌면 내일 깨어나시지 못할 수도 있어. 민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정숙의 심장을 찢어발겼다. 정숙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깨어나시지 못할 수도 있다. 그들의 계획은 그녀를 단순히 재산만 빼앗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공포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극한의 위협 앞에서 더 날카롭게 각성했다. 그때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승객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자신을 박진태라고 소개한 중년의 한국인 남성.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정숙과 민수, 지영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이미 눈치챈 듯했다. 어르신 주무시는 줄 알았습니다. 힘드시죠? 저는 여행 가이드 일 때문에 도쿄에 자주 갑니다. 혹시 불편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혼자라. 박진태 씨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어떤 것을 읽어내는 듯한 예리함이 있었다. 민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 지영이 잠든 정숙의 짐을 뒤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지영이 잠시 등을 돌린 찰나 혀 밑에 숨겨뒀던 그 핑크빛 약이 담긴 휴지를 슬쩍 박진태 씨 쪽으로 밀어 넣었다. 박진태 씨는 신문으로 손을 가린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휴지 조각을 쥐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공조가 시작되었다. 낯선 이와의 은밀한 협력이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박진태 씨는 정숙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며 속삭였다. 어르신, 아까 그 약 성분 제가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단순 수면제가 아닙니다.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신경 안정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철저히 혼자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지세요. 메모지에는 도쿄 시부야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 이름과 비상연락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정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는 먼저 비행기에서 내렸다. 저는 1시간 뒤에 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존입니다, 어르신. 도쿄 나리타 공항 출국장. 정숙이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민수와 지영이 그녀의 팔짱을 끼고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들은 정숙이 무력화되었음을 확신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멀쩡한 정신 상태는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계속해서 정숙의 상태를 확인하듯 물었다. 어머니 머리 아픈 데는 없으세요? 비행이 힘드셨나 봐요. 짐을 찾는 과정에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뭐라고? 왜 그게 안 돼?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는 지영을 데리고 황급히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음을 정숙은 직감했다. 그들이 당황하는 사이 정숙은 짐을 챙겨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했다.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정숙은 민수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민수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혼자 가세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지영에게서도 약 드시는 거 잊으신 거 아니죠? 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들의 걱정이 그녀의 안위가 아닌 계획의 실패에 대한 초조함임을 정숙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정숙은 그들이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복잡한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다. 기차 안에서 정숙은 핑크빛 알약을 다시 꺼내 옷 안쪽 낡은 속옷의 솔기 사이에 조심스럽게 꿰매어 넣었다. 이것이 그들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내적 독백 민수야 지영아. 너희가 나를 없애려고 했구나.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하지만 나는 너희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계획은 이제 끝났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려는 김정숙이다. 기차가 도쿄 시내로 진입하여 시부야역에 가까워지자 정숙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박진태 씨가 알려준 한일관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했다. 시부야역 플랫폼에 내린 정숙은 인파 속에서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때 역 구석의 카페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민수와 지영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정숙이 도쿄 시내로 진입할 것임을 예상하고 주요 거점인 시부야역을 잠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숙은 몸을 숙여 기둥 뒤에 바짝 붙었다. 바로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지영이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민수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아니 공항 CCTV에 안 찍혔대. 하지만 그쪽 동선은 확실해. 지금 당장 호텔로 가야 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지금 방을 확인하러 올 수도 있어. 정숙은 그 사람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이 일에 공범이 한 명 더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의 계획이 단순한 유기를 넘어 호텔 방에서 벌어질 더 끔찍한 시나리오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호텔로 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민수와 지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정숙이 있는 기둥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급히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어 나갔다. 그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정숙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들 내외가 급히 떠나면서 남긴 테이블 위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마시던 커피잔 옆에 지영이 깜빡하고 놓고 간 듯한 작은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파우치를 낚아챘다.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재산 관련 서류, 사본을 담은 작은 USB 메모리와 지영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암호화된 문자 내역이 담긴 휴대폰 메모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들 내외의 음모가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정숙은 파우치를 품속에 깊숙이 숨기고 시부야의 복잡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복수와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시부야의 소음과 활기는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인생을 건 싸움을 시작한다. 정숙이 시부야역을 벗어나 거대한 미로 속으로 들어섰을 때 이미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자들의 설계에서 벗어나 생존을 도모하는 도망자였고 파우치 속 증거물 덕분에 이제는 반격을 준비하는 사냥꾼이기도 했다. 시부야의 압도적인 인파와 현란한 네온사인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소음은 그녀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 익명성이 그녀의 은신처가 되었다. 정숙은 박진태 씨가 메모에 적어준 한일관이라는 식당을 찾아야 했다. 노인에게 도쿄의 복잡한 지리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행여나 길을 잃거나 눈에 띌까 두려워 구글 지도 같은 문명의 이기는 꺼내지도 못했다. 대신 그녀는 일본어로 적힌 간판들을 해독하며 직감과 인파의 흐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결의는 70대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걷는 내내 정숙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민수와 지영이 그녀를 추격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갔지만 그들이 곧 계획이 틀어졌음을 알고 다시 시부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모든 발소리, 자신을 힐끗 보는 모든 시선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거리의 벽에 붙은 자신의 모습은 작고 초라했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다. 정숙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메인 거리의 번잡함과는 달리 고요했다. 그때 그녀의 뒤쪽에서 한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정숙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지만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주머니 속의 파우치를 더욱 꽉 쥐었다. 스미마생 실례합니다. 남자는 일본인이었고 정숙을 지나쳐 앞서 걸어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가는 순간 정숙은 낯익은 냄새를 맡았다. 강한 담배 냄새. 그녀는 민수와 지영이 대화할 때 언급했던 그 사람, 즉 공범일 수 있다는 생각이 성광처럼 스쳤다. 정숙은 그를 따라붙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재빨리 근처의 작은 상점 안으로 몸을 숨기고 유리가 아닌 틈새로 그 남자의 뒷모습을 관찰했다. 남자는 긴 코트를 입고 주변을 살피는 듯한 신경질적인 걸음걸이로 골목을 빠져나갔다. 정숙은 한일관을 찾기 위해 다시 메인 거리로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민수와 지영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공범까지 경계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 일은 단순히 아들 내외치기 어린 탐욕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마침내 화려한 유흥가 뒷골목에서 낡았지만 정겨운 간판의 한일관을 발견했다. 간판 아래로 비치는 불빛은 어둠 속에서 그녀를 끌어당기는 등대 같았다. 정숙은 식당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식당 안은 예상대로 한국인 관광객보다는 현지 교민들과 일본인 손님들로 북적였다. 박진태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정숙은 식당 구석의 비좁은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그녀는 허기를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를 합당한 이유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국밥을 기다리는 동안 정숙은 며느리 지영의 파우치에서 꺼낸 암호화된 문자 내역이 담긴 메모를 화장실에서 확인했다. 메모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 그리고 몇 개의 한국어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었다. 메모 내용 S-호텔 2000M-CR-A KO S-호텔은 그들이 예약한 호텔일 것이고 2000는 오늘 저녁 8시 5억원 재산의 규모를 암시하는 금액일 것이다. 하지만 M-C나 R-A, K 같은 암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숙은 이것이 민수의 모 지영 씨 아닌 그 사람과의 거래를 의미하는 암호일 것이라 추측했다. 그녀는 테이블로 돌아와 국밥을 먹는 척하면서 증거물인 USB 메모리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파트 계약서 사본,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민수가 이전에 정숙의 서명을 위조하려 했던 시도가 담긴 사진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이 증거들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 법정에서 싸울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다. 그녀가 막 식사를 마쳤을 때 식당 문이 열리고 박진태 씨가 들어섰다. 그는 정숙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주방 쪽으로 걸어 들어가 주인과 짧게 대화했다. 그는 이 식당의 단골이거나 주인과 아는 사이임이 분명했다. 잠시 후 박진태 씨는 정숙의 옆 테이블에 앉아 맥주 한 잔을 주문했다. 놀라셨을 겁니다. 여기가 제 친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잠시 쉬셔도 안전합니다. 박진태 씨는 아주 조용히 입만 움직여 말했다. 정숙은 눈으로만 그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아까 확보한 증거물과 그들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특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민수의 섬뜩한 발언과 S-호텔 2000 암호, 그리고 공범의 존재 담배 냄새에 대해 강조했다. 박진태 씨는 맥주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약 성분도 그렇고 그 사람이 끼어 있다면 더 위험합니다. 저 S-호텔 2000가 그들의 최종 실행 시간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복잡한 국제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직접 막아야 합니다. 박진태 씨는 전직 경찰이었거나 최소한 이쪽 세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는 정숙에게 한일관 친구에게 잠시 신변을 맡길 것을 권유하며 자신이 호텔 쪽 상황을 먼저 정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그 암호의 뜻을 알아야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이 USB는 한국에서 싸울 증거지만 오늘 밤 그들의 행동을 막을 증거가 필요해요. 정숙은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건 주체적인 행동을 원했다. 박진태 씨는 정숙의 굳건한 눈빛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1시간 후에 움직입니다. 저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어르신은 이곳 주방 쪽 비상구를 통해 이동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정면 승부는 피하십시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국밥 그릇을 비우며 70년 인생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의지와 배신에 대한 냉정한 분노를 다졌다. 도쿄의 밤은 이미 깊어졌고 시부야의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역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일간의 좁은 주방 뒤편, 정숙은 낯선 도시의 소음과 한국 식당, 특유의 정겨운 냄새 속에서 긴장된 대기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 박진태는 이미 S-호텔 쪽으로 떠난 상태였다. 정숙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며 고통스러운 내적 독백을 이어갔다. 내적 독백, 내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민수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 아이는 내 목숨까지 탐하려 했구나. 지영이, 그 상냥한 얼굴 뒤에 그런 악마의 계산이 숨어 있을 줄이야.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나는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삶을 끝내고 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도쿄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식당의 낡은 종이 메뉴판 뒷면에 며느리의 파우치에서 발견한 암호화된 메모를 다시 적었다. S-호텔 2000 M-C R-A KO. 이 암호를 풀어내는 것이 오늘 밤 그녀의 생존과 반격의 열쇠였다. M-C는 민수민 -소와 지영지-0, 차이-0 등 C 발음 며느리 이름의 이니셜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R-A, K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일본인 공범의 이름일까? 아니면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한 배우의 이니셜일까? 정숙은 R-A, K가 단순한 이름이 아닌 그들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법적 혹은 금융적 장치의 약자일 수 있다는 섬뜩한 추론에 도달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한일관 주인 아주머니가 정숙에게 다가와 작은 보온병을 건넸다.
진태 씨가 따뜻한 녹차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힘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정숙은 잠시 무너질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정숙은 식당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나와 어두컴컴한 도쿄 뒷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시부야의 밤은 화려한 거리와는 달리 뒷골목은 습하고 엄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는 최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박진태가 알려준 S-호텔 방향으로 걸었다. S-호텔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에 박진태가 앉아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벌떡 일어나 그녀를 공원 깊숙한 곳으로 인도했다. 어르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박진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부부는 20분 전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호텔 룸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다. 제가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한국인인 듯합니다. 체격이 좋고 긴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아드님 부부의 사업상 지인 중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까? 정숙은 며느리의 파우치에서 담배 냄새가 났던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민수가 최근 사업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던 금융투자회사 K-파트너스의 대표 강태호 캥 K-호를 기억해냈다. 민수가 그의 돈을 빌려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입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과거 민수의 치중 푸념으로 들은 적이 있었다. R-A. K 어쩌면 아흔 대표일 수 있고 A. K는 강태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리얼티 에고지션 K적 부동산 인수를 위한 K일 수도 있어요. 민수가 빚을 진 투자회사 대표입니다. 그는 제 재산을 담보로 민수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겁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 했던 거겠죠. 정숙의 추론에 박진태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단순한 폐륜을 넘어 특정 금융 세력이 개입된 조직적인 살인 모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천 씨가 그들의 거래 시간이거나 어머니의 상태를 최종 확인하려는 시간일 겁니다. 민수와 지영이 호텔을 떠났다면 지금 룸에는 그 강태호라는 사람만 있다는 뜻인가요? 정숙이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가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태호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최종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룸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진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저희는 객실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박진태는 자신이 전직 경찰이었음을 암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열쇠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저는 호텔 정비 인력인 척 위장하고 객실 문을 열겠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문을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특히 R-A. K의 정체가 밝혀질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긴박한 도주 계획 수립. 위장 및 침투. 박진태는 근처 편의점에서 청소용품과 유니폼과 비슷한 재킷을 구입하여 호텔 정비 직원처럼 위장한다. 정숙은 그를 따라 보조 인력인 척 위장한다. 은신 정숙은 70대 노인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계단을 이용해 은밀하게 해당 층으로 잠입한다. 증거 확보. 박진태가 문을 여는 즉시 정숙이 진입하여 강태호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방 안에 있는 서류나 노트북 등의 증거물을 확보한다. 탈출 경로. 증거 확보 후 즉시 비상계단을 통해 호텔을 빠져나온다. 경찰 신고는 안전하게 탈출한 후에 진행한다. 공원 가로등 아래 70대 노인과 50대 남성은 비극적인 가족. 드라마의 마지막 막을 올리기 위한 은밀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정숙은 자신의 옷 속에 꿰매어둔
핑크빛 아략과 지형의 파우치에서 얻은 USB 암호 메모를 꽉 쥐었다. 이 증거물들이 그녀의 생존과 아들의 죄를 증명할 모든 것이었다. 어르신 두려우십니까? 박진태가 물었다. 정수곤 고개를 들고 시부야의 현란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 삶을 도둑맞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라는 사람에게 내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갑시다. S-호텔로 향하는 길. 정수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격렬한 아들의 날린을 느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자신이 주연인 스릴러 영화 같았다. 하지만 영화와 달리 이곳은 현실이었다. 그녀의 삶이 걸린 현실. S-호텔 잠입. S-호텔은 도쿄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다. 박진태는 능숙하게 호텔 직원들을 피해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해 목표층으로 올라갔다. 정수곤 70대 노인의 지친 기색을 가장하며 그를 뒤따랐다. 마침내 목표층. 복도는 조용했고 정숙이 묵었어야 할 그 방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진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꺼내 객실 문 앞에 섰다. 어머니, 제가 문을 열면 2초 안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제가 시선을 끌 겁니다. 당신의 목표는 증거입니다. 정수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진태가 짧게 신호하자마자 클리프 행어에 진입한다. 클리프 행어. 박진태가 문을 따는 도구로 찰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는 순간 정숙은 손살같이 룸 안으로 뛰어들었다. 룸 안은 어두웠고 창문으로 시부야의 야경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서류를 뒤적이고 있던 50대 남성 강태호가 정숙의 침입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옆에는 주사기가 들어있는 작은 의료용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정숙은 그 파우치를 향해 몸을 날린다. S-호텔 룸 안으로 뛰어든 정숙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는 서류들과 그 옆의 의료용 파우치를 정확히 포착했다. 동시에 그녀의 침입에 놀라 고개를 든 50대 남성 강태호와 시선이 마주쳤다. 강태호는 정숙이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으리라 확신했기에 70대 노인의 멀쩡한 모습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누구야? 어떻게 들어왔어? 강태호는 외마디 비명처럼 소리를 질렀고 정숙은 주저없이 테이블 위에 주사기 파우치를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깨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약물이 들어있음을 알았다. 거의 동시에 박진태가 룸 안으로 밀고 들어오며 강태호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진태는 능숙하게 거짓 경고를 외쳤고 강태호는 순간적인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정숙은 파우치를 낚아채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 중에서 부동산 위임, 동의서와 생명보험 양도 계약서라는 제목이 적힌 서류 2장을 움켜쥐었다.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고 그녀의 재산이 강태호가 대표로 있는 K-파트너스로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강태호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하여 정숙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70대 노인을 한 손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숙은 이미 극한의 생존 본능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손에 쥔 뜨거운 녹차 보온병을 강태호의 얼굴에 뿌렸다. 강태호가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주춤하는 사이 박진태가 그를 밀쳐냈다. 어머니, 증거 확보했으면 당장 빠져나가세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끌겠습니다. 박진태는 정숙을 비상계단 쪽으로 밀어냈다. 정숙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확보한 서류들을 꽉 쥐고 비상계단으로 달려 내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지만 생존을 향한 의지는 그녀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었다. 정숙이 5층 계단을 뛰어 내려왔을 때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를 쫓아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호였다. 그는 보온병에 맞았지만 부상은 경미했고 정숙을 놓칠 수 없다는 듯 악에 바친 상태였다. 잡아. 멈춰 이 놓친내.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정숙은 늙은 몸의 한계를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와 도쿄의 어두운 뒷골목으로 뛰어들었다. 강태호는 그녀의 뒤를 바짝 쫓았다. 뒷골목은 쓰레기통과 자전거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숙은 노인의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형을 이용했다. 그녀는 작은 턱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며 쓰레기통을 강태호 쪽으로 걷어찼다. 강태호가 쓰레기통을 피하느라 잠시 주춤하는 사이 정숙은 좁은 통로로 몸을 숨겼다. 그때 저 멀리서 차량 한 대가 급히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지영이었다. 그들은 강태호에게 연락을 받고 호텔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제 정숙은 3명의 추격자에게 쫓기게 되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발 멈추세요. 민수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듯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분노가 가득했다. 정숙은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달렸다. 그녀는 시부야의 복잡한 지하철역 입구를 목표로 삼았다. 지하철역이야말로 감시가 어렵고 인파 속에 숨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 도쿄 지하철 미로. 정숙이 시부야역으로 뛰어들었을 때 강태호가 그녀의 등 뒤를 거의 따라잡았다. 정숙은 마지막 힘을 짜내 개찰구를 통과했다. 강태호는 당황했지만 뒤따르던 민수가 재빨리 표를 찍고 들어왔다. 지영은 밖에서 전화를 걸며 누군가와 다급히 연락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젠 도망칠 수 없어요. 저희한테 오세요. 민수가 지하철 플랫폼까지 따라 들어왔다. 정숙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긴자의 빨간색 지하철에 몸을 던졌다. 민수도 가까스로 문이 닫히기 직전 정숙이 탕칸에 탑승했다. 지하철 안은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숙은 그 인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민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정숙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복잡한 인파는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다. 심리적 긴장감 묘사 꽉 찬 지하철 안, 정숙은 민수와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주쳤다. 정숙의 눈에는 배신당한 고통과 함께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수의 눈에는 경악, 분노,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정숙은 그들의 눈빛 싸움 속에서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싸우고 있음을 확인했다. 민수는 정숙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저희에게 맡기세요. 이 모든 게 강태호 때문이에요. 저희도 협박당했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민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신뢰를 이용하려 했다. 정숙은 민수의 눈빛에서 여전히 거짓말을 읽었다. 그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에 약을 먹이지 않았을 것이고 강태호와 공모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숙은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야,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랬던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제 와서 변명은 필요 없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정숙은 재빨리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민수는 그녀를 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출입구 인파에 막혀 주춤했다. 정숙은 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갔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민수의 발을 힘껏 밟았다. 그 민수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고 정숙이 탄 지하철 문은 닫혔다. 지하철이 미끄러져 나가며 문 너머로 고통스러워하는 민수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조력자와의 재회. 정숙은 다시 플랫폼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강태호와 민수가 다음 열차를 타고 쫓아올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몸을 떨며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였다. 바로 그때 플랫폼 구석에서 누군가 그녀를 향해 조용히 손짓했다.
박진태였다. 그는 강태호와의 대치 상황에서 빠져나와 정숙의 탈출 경로를 예측하고 지하철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상처가 있었지만 표정은 침착했다. 이쪽입니다, 어머니. 급합니다. 박진태는 정숙을 인적이 드문 통로로 이끌었다. 강태호는 어떻게 됐어요? 정숙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잠시 기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민수 씨와 며느리도 합류했을 테니 도쿄 시내 전체가 지금 어머니를 찾는 그들의 감시망에 놓일 겁니다. 박진태는 정숙에게 작은 지도를 건넸다. 이곳은 제가 이전에 알던 지인의 아지트입니다. 외진 곳이라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대규모로 움직일 때입니다. 어머니, 저희는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진다고요? 정숙은 당황했다. 박진태는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다. 제가 그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길에 익숙합니다. 어머니는 이 지도를 들고 신주쿠 방면으로 가십시오. 지하철을 한 번 더 갈아타고 최대한 눈에 띄지 마세요. 그들이 저를 쫓게 만들면 어머니는 안전하게 숨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정숙은 주저했지만 박진태의 눈빛에서 그의 결단이 진심임을 알았다. 이별은 곧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고마워요, 박진태 씨.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숙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약속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박진태는 정숙에게 지도를 건네고 자신의 코트깃을 올린 채 정숙이 온 방향, 즉 민수가 있을 플랫폼 쪽으로 걸어갔다. 정숙은 그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생존을 위한 지도와 아들, 내외의 배신이 담긴 증거물 위조된 서류, USB, 암호 메모, 주사기 파우치를 진 채 정숙은 지도를 펴고 신주쿠 방면의 다음 지하철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극한의 공포가 소용돌이쳤지만 이제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도쿄의 밤하늘 아래 70대 노인의 외로운 생존 투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박진태와의 헤어짐은 정숙에게 다시금 고독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심어주었다. 신주쿠행 지하철에 몸을 실은 정숙은 이제 노인의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철저히 고립된 환경에서 생존 전략을 짜는 차가운 투사가 되었다. 그녀의 품 안에는 생존을 위한 지도와 함께 아들, 내외의 배신이 담긴 결정적 증거물들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다. 신주쿠는 시부야보다 훨씬 더 번잡하고 거대한 도시였다. 정숙은 박진태가 알려준 외진 아지트까지 이동하기 위해 최대한 인파에 섞여 움직였다. 그녀는 역사를 나서는 순간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혹시나 강태호나 민수가 이곳에 잠복해 있을까 두려웠다. 지하철역에서 아지트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였다. 정숙은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무릎이 쑤시고 숨이 찼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민수와 지영, 그리고 강태호의 손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녀를 채찍질했다. 외로운 생존과 심리적 고통. 정숙은 좁은 주택가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뒤를 향했다. 그때 그녀는 강태호가 탔던 것과 비슷한 검은색 승용차가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그녀를 쫓고 있었다. 정숙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한 공원으로 뛰어들었다. 공원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깊은 숲속 벤치에 몸을 숨겼다. 극한의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긴 도쿄의 낯선 공원, 나는 70이 넘은 노인. 그리고 나를 쫓는 이들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아들과 그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흉악한 사채업자들. 내가 헌신했던 가족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니 이 배신감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영의 파우치 속 USB 메모리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 작은 물건이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핑크빛 알약이 꿰매어진 옷 속을 만져보았다. 이 증거물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져가야 했다. 정숙은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냉철함을 찾으려 했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 내외의 목표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강태호에게 진 빚을 갚는 것. 그녀의 생명보험금까지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 강태호의 목표 그녀의 재산 아파트, 예금 등을 담보로 빚을 회수하거나 생명보험금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 그녀의 생존 방안 증거물을 확보하고 한국의 믿을 만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키는 것. 정숙은 공원 화장실로 가서 지영의 파우치에서 나온 암호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S-호텔 2000M-C R-A K5 R-A K. 그녀는 다시 한번 K-파트너스 대표 강태호를 떠올렸다. 그리고 I 부동산을 의미하는 리얼티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5억은 재산 규모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강태호가 민수에게 요구한 최종 거래 금액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동산 위임 동의서와 생명보험 양도 계약서일 것이다. 정숙은 자신의 추론이 맞아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를 약물로 무력화시킨 후 위조된 서류를 강태호에게 넘기고 거래를 완성하려 했을 것이다. 반격의 첫걸음 국내 연락망 확보. 정숙은 공원 벤치에서 몇 시간 동안 몸을 숨긴 후 날이 밝아오자 아지트 방향으로 다시 움직였다. 아지트 근처의 허름한 주택가에서 그녀는 겨우 문을 연 작은 편의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하고 편의점 구석의 공중전화로 향했다. 그녀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 친정 조카 김영철. 그는 국내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정숙은 그를 어릴 때부터 아꼈고 그는 정숙을 진심으로 따르는 조카였다. 하지만 아들 민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그녀는 영철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말하는 것을 망설였다. 떨리는 손으로 영철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고모? 이 새벽에 웬일이세요? 일본에 여행 가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영철아. 나다. 고모야.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그리고 너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해야겠다. 정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정숙은 민수와 지영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강태호라는 사람이 내 재산을 위조 서류로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과 내가 현재 도쿄에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핵심 사실만을 전달했다. 고모 무슨 소리세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영철은 흥분했다. 안 돼. 신고하면 늦어. 넌 지금 당장 한국에 있는 내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켜야 해. 그리고 나에게 연락할 때는 이 번호로만 해야 한다. 민수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 절대. 정숙은 자신이 확보한 USB 메모리 속에 있는 위조 서류 사본의 목록과 자신의 재산이 위치한 은행 부동산 정보를 영철에게 신속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를 부탁했다. 영철아, 넌 내 유일한 희망이다. 민수를 위해서라도 이 재산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해. 정숙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는 영철에게 민수에 대한 의심을 피하게 하고 동시에 자신이 재산을 지켜야 하는 명분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 영철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알겠습니다, 고모. 저는 지금부터 고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모 부디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실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숙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법적인 방어막이 쳐지기 시작했다. 아지트로의 마지막 이동. 국제전화를 통해 큰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숙은 마음속에 일말의 평화를 찾았다. 그녀는 박진태의 지도에 따라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지트로 향했다. 아지트는 신주쿠의 뒷골목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낡은 주택 2층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오래된 먼지와 함께 쾌쾌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곳은 안전했다. 정숙은 짐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살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안심하고 쓰러지듯 낡은 매트리스 위에 몸을 눕혔다. 그녀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조된 서류, 핑크빛 알약, 암호 메모, 주사기 파우치. 이 모든 것이 아들 내외가 그녀에게 저지른 배신과 살인 모의의 증거였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가족에 대한 슬픔, 아들의 배신, 강태호의 위협, 그리고 낯선 도시에서의 생존.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유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뎠다. 벼랑 끝에서 홀로 선 그녀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신주쿠 외곽의 낡은 아지트에서 보낸 하룻밤은 정숙에게 짧지만 소중한 회복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굳건한 결의와 함께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아들 내외는 그녀가 실종되거나 이미 강태호에게 처리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터였다. 이들의 방심이 바로 정숙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기회였다. 날이 밝자마자 정숙은 조카 영철에게 보낸 전화를 통해 확보한 법적 방패막을 믿고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아지트 주변을 조심스럽게 정찰한 후 인적이 드문 곳에서 영철에게 다시 연락했다. 영철아, 어제 부탁한 일은 진행되고 있니? 정숙의 목소리는 어제의 떨림 대신 강한 확신을 담고 있었다. 네, 고모. 바로 법원에 서류 제출했고 고모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 임시 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곧 법원의 결정이 날 거예요. 민수 형이나 지영 형수는 당분간 고모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관련 서류도 확인했습니다. 최근 고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거액의 수익자 변경 요청이 있었더군요. 수익자는 민수와 지영 공동입니다. 정숙은 이미 예상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그거 막을 수 있니? 네. 제가 법적 대리인이 되었으니 그 요청에 대해 이어 제기를 했습니다. 보험금 수령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모는 이제 안전합니다. 모든 법적 방어는 제가 맡겠습니다. 이제 고모는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영철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고맙다, 영철아. 이제 내 힘으로 귀국 계획을 세워야겠다. 너에게는 내가 지금 도쿄에 있다는 사실 외에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마라. 민수에게도. 정숙은 아지트에 숨어 며칠 동안 도쿄의 상황과 아들 내외의 동향을 파악하려 했다. 그녀는 거리의 한국어 신문이나 교민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었다. 민수와 지영은 정숙의 실종을 신고하고 연일 언론의 침해 노모를 잃어버렸다며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과 호소는 정숙의 귀에는 역겨운 연극에 불과했다. 그들은 그녀의 실종이 아닌 그녀의 죽음을 바랐던 것이다. 정숙은 며칠간의 은신 기간 동안 지영의 파우치에서 확보한 암호 메모 해독에 집중했다. S-호텔 2000M-C R-A K5 R-A K가 강태호 K와 관련된 부동산 인수를 위한 거래 리얼티 에고지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5억은 강태호가 민수에게 빌려준 금액이거나 그녀의 생명보험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메모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살인 공모와 사기 계획이 담긴 증거물이었다. 정숙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의 여권과 신분증은 여전히 민수와 지영의 손에 있었다. 박진태와의 약속 장소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정숙은 아지트 근처의 낡은 뒷골목에서 위조가 아닌 긴급 발급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는 주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여 여행 중 여권을 분실했다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이는 민수와 지영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할 위험이 있었다. 대신 그녀는 과거 남편의 사업 관련으로 알게 되었던 도쿄 뒷골목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교포 해결사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일관 주인 아주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교포 해결사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여보세요. 저는 김정숙입니다. 오래전에 김 사장님과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상황과 아들 내외의 배신 그리고 여권의 부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교포 해결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듣더니 며칠 뒤 정숙이 있는 아지트로 몰래 찾아왔다. 어르신 상황은 들었습니다. 아드님 부부가 지금 온 동네에 치매 노모를 찾는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공항에 가시면 바로 잡힙니다. 대사관 신고도 위험해요. 그들은 이미 대사관에도 감시망을 보냈을 겁니다. 해결사는 정숙에게 신분 위장 및 비상 여권 발급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그것은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오래된 지인 네트워크와 과거 남편의 영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민수와 지영은 호텔룸에서 강태호가 정숙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패닉에 빠졌다. 강태호는 정숙에게 서류를 빼앗긴 것에 격분했고 민수에게 당장 정숙을 찾아 증거를 되찾아오라고 협박했다. 민수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토록 치밀하게 도망치고 반격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공포와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어머니가 미쳤어. 노망 났다고. 왜 우리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었다. 지영 시점 지영은 민수보다 더 냉정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았다. 오빠 우리가 먼저 잡히면 안 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신고해서 입원시켜야 해. 그렇게 해야만 증거가 무효화돼. 아들 내외는 정숙이 도쿄 시내 어딘가에 숨어 증거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시부야와 신주쿠 일대의 사람들을 풀어 정숙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생사보다는 자신들의 미래가 걸린 증거물에만 집착했다. 귀국을 향한 최후의 도박. 며칠 후 정숙은 교포 해결사의 도움으로 임시 신분증명서와 위장용 복장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는 70대 노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복장과 메이크업 그리고 냉철한 표정 덕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행객이 아닌 현지 거주자처럼 보였다. 정숙은 교포 해결사에게 민수와 지영의 동선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민수와 지영은 내일 아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들은 정숙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법적인 방어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정숙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민수와 지영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들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들이 그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정숙은 교포 해결사를 통해 극비리의 민수와 지영이 예약한 항공편의 가장 인적이 드문 좌석을 예약했다. 출국 당일 새벽. 정숙은 교포 해결사와 함께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그녀는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수속을 밟았다. 그녀의 짐은 최소한이었고 그 속에는 생존의 증거물들이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정숙이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 VIP 라운지 쪽에서 민수와 지영이 짐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초췌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부유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탑승 시작.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민수와 지영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창가 쪽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민수와 지영이 자신들의 좌석 비즈니스 클래스로 걸어오고 있었다. 정숙은 숨을 멈췄다. 그들이 그녀를 발견할 위험이 있는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다. 정숙은 모자를 더욱 깊게 눌러쓰고 창밖을 보는 척 고개를 숙였다. 민수와 지영은 그녀의 앞 통로를 지나쳐갔다. 그들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정숙은 조용히 모자를 벗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을 증거물들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 순간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이제 배신자들과 한 공간에 탑승한 채 자신의 인생을 건 최후의 결전장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쿄에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정숙은 낯선 도시에서의 모든 긴장감을 뒤로하고 고요한 전장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비행 내내 민수와 지영의 동선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거나 태연하게 영화를 보고 있었다. 정숙의 실종을 걱정하는 척 언론에 호소했던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정숙은 복도를 사이에 둔 채 그들이 그녀를 잃었다는 안도감에 젖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가 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고 강태호에게 처리되었거나 적어도 도쿄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것이라 확신했을 것이다. 그녀가 바로 그들 뒤편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반전이었다. 내적 독백 나는 너희들이 잃어버린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죄를 증명할 목격자이자 너희의 탐욕을 심판할 재판관이다. 이제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너희의 연극은 끝난다. 비행기가 인천국 제공항에 착륙하기 시작했을 때 정숙은 겉옷의 단추를 잠그고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조된 서류, 핑크빛 알약, 암호 메모 그리고 주사기 파우치.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열쇠였다.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정숙은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근처에서 민수와 지영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타나야 했다. 잠시 후 민수와 지영이 수화물을 끌고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정숙이 없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을 터였다. 정숙은 그들이 세관을 통과해 출국장으로 향하는 순간을 노렸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많은 인파에 둘러싸여 쉽게 도망칠 수 없는 지점까지 오기를 기다렸다. 민수와 지영이 수많은 마중 나온 사람들 틈을 지나칠 때 정숙은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 앞에 섰다. 민수야. 지영아.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민수와 지영은 걸음을 멈추고 정숙을 보았다. 처음에는 유령이라도 본 듯 경악했고 다음 순간에는 자신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졌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버렸고 주변의 소음마저 사라진 듯한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어머니? 어떻게? 왜 여기? 민수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지영은 민수보다 빨리 이성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녀의 상냥한 미소는 이미 깨져 있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몸은 괜찮으세요? 치매 증상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정숙은 지영의 가식적인 연기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지영의 말을 끊고 한 손에 쥐고 있던 주사기 파우치를 들어 보였다. 치매?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 내가 늙어서 많은 것을 잊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먹이려 했던 이 약과 이 안에 든 독곡물은 절대 잊지 않는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수와 지영은 사색이 되었다. 그들은 주사기 파우치를 보고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희는 몰라요. 누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 거예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민수는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거짓을 감추지 못했다. 정숙은 이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최후의 일격을 날릴 때임을 알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위조된 서류를 꺼내 민수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이것이 너희가 강태호와 공모하여 내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증거다. 너희가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던 계획이다. 너희는 나를 속일 수 없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너희는 내 목숨까지 앗아가려 했지. 정숙의 눈은 슬픔이 아닌 배신을 넘어선 단호함으로 빛났다. 너희는 이미 졌다, 민수야. 너희가 나를 찾는 동안 나는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시켰고 너희가 원하는 보험금도 막았다. 너희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민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절규하며 정숙의 손에 든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때늦은 발악이었다. 지영 역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그들의 눈물은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탐욕의 실패에서 오는 통한의 눈물이었다. 바로 그때 공항 출국장으로 조카 영철 변호사가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정숙이 영철에게 미리 연락해 모든 상황을 대비하게 했던 것이다. 고모,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김정숙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체포되어야 할 살인 모의 및 사기 혐의자들입니다. 영철은 냉철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경찰이 다가와 민수와 지영에게 수갑을 채우자 민수는 마지막으로 정숙을 향해 외쳤다. 어머니, 저도 강태호에게 협박당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숙은 민수의 애원 어린 외침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가 아닌 배신과 위협을 극복한 독립된 인간 김정숙이었다. 정숙은 경찰에게 확보한 모든 증거물 알약, 서류, 메모, 파우치를 전달했다. 그녀의 눈은 민수를 향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연민이 아닌 단호한 정리였다.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평생 쌓은 신뢰를 부쉈고 내 삶의 주체성을 빼앗으려 했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민수와 지영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고 공항 출국장은 극적인 가족 드라마의 종결을 목격한 듯 잠시 웅성거렸다. 영철은 정숙에게 다가와 그녀를 안심시켰다. 고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모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정숙은 영철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위기 극복에서 오는 안도감과 카타르시스였다. 도쿄에서 시작된 생존 투쟁은 한국 땅에 도착하여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인천공항에서의 극적인 체포 이후 정숙의 삶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그녀는 조카 영철 변호사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의 안전한 오피스텔에 거처를 정했다. 70년의 세월 동안 헌신했던 가족의 품이 아닌 철저히 독립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정숙은 도쿄에서의 악몽을 되짚으며 아들 내외와의 관계를 법적, 정신적으로 정리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다. 정숙이 확보한 증거물들은 민수와 지영에게 매우 치명적이었다. 핑크빛 알약은 강력한 신경 안정제임이 밝혀졌고 주사기 파우치에서는 동일 성분의 약물이 검출되었다. 위조된 서류와 지영의 파우치에서 나온 암호 메모는 살인 모의 및 재산 사기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특히 강태호와 관련된 금융 거래 기록까지 영철이 확보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닌 조직적인 금융 범죄로 확대되었다. 영철은 냉철하게 상황을 진행했다. 고모 민수 형과 지영 형수는 현재 구속 수사 중입니다.
이들의 죄는 무겁습니다. 특히 살인 모의 혐의는 쉽게 피할 수 없습니다. 정숙은 법률적인 처벌의 엄중함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모성애와 인간적인 연민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영철에게 민수와 지영의 죄는 엄히 묻되 강태호와의 공모 관계를 명확히 밝혀 그들이 협박당했을 가능성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그녀가 끝까지 어머니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법적인 정리는 단호하게 이루어졌다. 정숙은 영철의 조언에 따라 민수와 지영에게 재산 상속권을 영구 포기한다는 법적 합의를 제안했다. 이는 그들의 탐욕에 대한 단호한 응징인 동시에 더 이상 그들에게 재산이라는 미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정숙의 의지 표명이었다. 그들은 결국 변호사를 통해 상속권 포기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재산이 아닌 오직 죗값뿐이었다. 정숙은 법적 절차와 별개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다. 그녀는 매일 밤 꿈속에서 도쿄의 어둠과 민수의 절규, 지영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았다. 내적 독백나는 그들을 영원히 잃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다.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신뢰는 모두 무엇이었을까? 허상이었나? 이 고통 속에서 정숙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민수와 지영은 그렇게까지 탐욕스러워졌을까? 그녀는 그들의 근본적인 악의를 규탄하면서도 자신이 그들에게 경제적 의존성이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지만 정작 그들의 자립심과 도덕성은 키워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깨달았다. 자식들의 선택은 그들 자신의 몫이며 자신은 이미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연민에 휩싸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배신당한 어머니가 아니라 배신을 이겨내고 생존한 김정숙이었다. 조력자 박진태와의 재회와 교감. 모든 법적 방어막이 완성된 후 정숙은 가장 먼저 박진태에게 연락했다. 그는 정숙의 귀국 직후 강태호 일당의 추격을 따돌리고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숙은 박진태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한정식집을 찾았다. 박진태 씨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정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박진태는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는 어르신의 강인함에 놀랐습니다. 그 나이에 낯선 타국에서 그렇게 냉철하게 위기를 헤쳐나가시다니. 정숙은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거액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박진태는 정중히 거절했다. 저는 돈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돕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돕는 것은 저에게 속죄와 같았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정숙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가족에게 받은 배신으로 인해 인간적인 신뢰 자체를 잃을 뻔했던 정숙에게 박진태는 인간적 교감과 선의가 아직 세상에 존재함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였다. 정숙은 그에게 평생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내적 성장과 선언. 모든 법적 정리가 끝난 날, 정숙은 조카 영철과 함께 은행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자산을 정리하고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는 오직 김정숙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다. 은행을 나서며 정숙은 홀로 우뚝 섰다. 영철아, 이제 됐다. 나는 내 몫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재산은 오직 나의 행복과 나와 같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만 사용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민수나 지영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의 주체는 오직 그녀 자신이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정숙은 짐을 풀었다. 짐 속에는 도쿄에서 확보했던 위조 서류와 핑크빛 알약은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녀의 새 지갑 속에는 새로운 신용카드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여권이 들어 있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아들 내외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배신당했지만 결국 승리했고 그 승리는 그녀에게 자기 주체성의 회복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안겨주었다. 법적인 정리와 심리적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정숙은 마침내 오롯이 김정숙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거처인 오피스텔은 간결하고 실용적인 가구로 채워졌는데 이는 과거 헌신적인 어머니로서의 삶과는 단절된 새로운 주체성의 공간을 상징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정숙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찾아 나섰다. 젊은 시절 그녀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어야 했다. 70대가 되어서야 그녀는 늦깎이로 지역 문화센터의 유화 강좌에 등록했다. 캠퍼스 앞에 앉은 정숙은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붓을 잡는 순간 잊고 살았던 열정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첫 작품으로 도쿄의 야경을 그렸다. 그것은 공포와 배신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녀가 생존하고 자아를 되찾은 운명의 도시이기도 했다. 그림 속의 시부야 네온사인과 어둠 속의 호텔 실루엣은 그녀의 내면적인 고통과 강인한 의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정숙에게 일종의 정신적 치유가 되었다. 그녀는 붓질을 통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슬픔을 캠퍼스에 쏟아냈고 그 감정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과거와 단절했다. 정숙은 과거의 경로당 친구들이나 아들 내외와 연결된 지인들과는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대신 유화 강좌나 문화센터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그들은 정숙의 과거를 모르고 오직 그림을 좋아하는 김정숙만을 알고 대했다. 이 익명성과 새로운 관계는 그녀에게 해방감을 주었다. 그녀는 특히 젊은 강사들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그녀의 삶의 경험을 존중했고 그녀에게 디지털 기술이나 현대 사회의 변화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정숙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익혔고 이를 통해 세상과의 단절을 극복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김정숙 재단 설립 계획. 정숙은 자신이 지켜낸 재산을 어떻게 쓸지 고민했다. 그녀는 민수와 지영이 탐냈던 그 재산을 탐욕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영철에게 자문을 구하여 그녀는 청년 자립 지원 및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비영리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영철아, 내가 겪었던 일은 나처럼 재산 때문에 가족에게 위협받는 노인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민수가 강태호에게 빚을 져서 잘못된 선택을 했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도 유혹에 빠지기 쉽지. 나는 이 재산을 선의의 방패로 만들고 싶다. 재단의 이름은 솔밭 재단으로 정했다. 이는 그녀의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소나무처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푸르름을 유지하겠다는 정숙의 의지를 담고 있었다. 박진태와의 새로운 역할. 재단 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숙은 박진태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박진태의 예리한 상황 판단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다. 박진태 씨, 당신에게 보상금을 줄 수 없었던 대신 저와 함께 솔밭 재단을 이끌어 주시겠어요. 당신의 경험과 정의감이 우리 재단의 안전망이 되어 줄 겁니다. 박진태는 정숙의 제안에 감동하며 기꺼이 재단의 운영이사직을 수락했다. 그는 정숙에게 어르신의 뜻이 곧 저의 사명입니다. 이제 저희는 약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 정숙은 그에게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삶의 새로운 동반자이자 동지를 얻은 기분이었다. 미련 없는 종결. 정숙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수와 지영에게 단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그녀는 영철을 통해 재판 과정을 보고받을 뿐 그들의 사과나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이미 과거의 인연이었다. 재판 최종 판결일 정숙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영철이 그녀의 의견을 전달했다. 김정숙 여사께서는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연민도 느끼지 않으며 이들의 엄벌을 원하십니다. 다만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민수와 지영은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정숙은 이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에 대한 분노나 슬픔 대신 평화로운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밭 재단의 설립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 정숙은 자신의 첫 유화 작품인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 그림은 그녀의 고난과 승리의 상징이었다. 며칠 후 정숙은 박진태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이번 여행은 도쿄와는 달랐다. 그녀의 손에는 그녀의 새로운 여권과 서울밭 재단의 첫 해외 봉사 활동 계획서가 들려 있었다. 어르신, 이번 봉사지는 베트남의 작은 마을입니다. 기후가 따뜻해서 그림 그리기에도 좋을 겁니다. 박진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이제야 진정한 여행을 떠나는 기분입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었다.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는 정숙의 모습은 70대의 노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젊은이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 삶을 이제 타인을 위한 선의로 채우려 했다. 비행기 창가에 앉은 정숙은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70년 전반전은 가족에 대한 헌신과 배신으로 끝났지만 이제 시작된 후반전은 자아 실현과 나눔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채워질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밭 재단의 첫 해외 봉사지, 베트남의 작은 마을 땅거위에 도착한 정숙의 눈은 활기와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도쿄의 번잡함이나 서울의 냉정한 빌딩 숲과는 완전히 다른 푸른 농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다. 정숙은 재단의 운영이사가 된 박진태와 함께 마을의 청소년 자립센터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정숙은 베트남에서 그림 봉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붓 잡는 법을 가르치고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얼굴을 캔버스에 담았다. 아이들의 웃음과 순수함은 그녀가 민수와 지영에게 받은 상처를 완전히 씻어주는 치유제가 되었다.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지 깨달았다. 민수와 지영이 탐냈던 돈은 이제 이곳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정숙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나눔을 통한 정신적인 충만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땅거우 마을의 고요한 강가에 앉아 박진태와 대화를 나누었다. 박 이사님, 제가 겪었던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으니 감사해야 할까요? 정숙이 강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은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를 가장 값지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르신은 이제 피해자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겨낸 인생의 승리자이십니다. 박진태의 말은 진심이었다. 정숙은 이제 과거의 어머니 역할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독립적인 재단 이사장이자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7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이고 의미 있었다. 정숙이 베트남에서 봉사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영철을 통해 계속해서 법적 소식이 전해졌다. 강태호는 정숙의 증거물과 민수, 지영의 진술 덕분에 금융 사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태호가 운영하던 K-파트너스는 불법 대출과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영철은 정숙에게 연락하여 고모 강태호 일당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고모의 증거가 없었다면 이들을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고모는 정의를 실현하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정숙은 이 소식에 통쾌함을 느끼기보다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졌음에 만족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봉사를 마친 후 정숙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정리하여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에 작은 한옥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화려함 대신 고요함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정숙은 한옥의 작은 정원에서 매일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다. 솔밭 재단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했고 그녀의 그림은 언론과 평론가들의 관심을 받으며 소규모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어느 날 영철이 조심스럽게 정숙에게 민수와 지영의 근황을 전했다. 그들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민수는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정숙은 잠시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영철아,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내 삶에서 끝났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보며 더 이상 분노하지도 않는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을 산다. 그녀는 민수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선택했다. 그 어떤 연민이나 모성애의 굴레에도 갇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였다. 정숙은 75세가 되던 해 자신의 삶을 담은 마지막 유화 작품을 완성했다. 제목은 벼랑 끝의 붉은 해. 그림은 도쿄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배경 위로 정숙 자신이 홀로 우뚝 서서 붉은 해를 응시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빛은 강렬하고 자유로웠다. 그녀의 삶은 70대 후반에도 계속해서 확장되었다. 그녀는 솔밭 재단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미술 작품은 노년의 독립적인 여성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김정숙은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가족의 음모를 딛고 일어선 삶의 주체적인 주인공이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억압된 노년 여성들에게 보내는 강력하고 아름다운 희망의 선언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한옥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붓을 들었다. 그녀의 다음 캠퍼스에는 오직 행복하고 자유로운 김정숙의 모습만이 그려질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